이제 인을 구하는 전이라 인을 구하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대성 공자께서는 극기 복례를 인이라 하셨다. 인은 인류의 이상향 대동사회 구현의 핵심 원리이다. 우리 모두 그래 예의 지신을 통해서 인을 학습하고 실천하여 수신제가하며 치국 평천하에 동참하자. 이게 내 생각이라. 이제 공자가 이제 그 자기 사상의 핵심인 이제 인을 극기 복례를 했단 말이에요. 극기 복례가 인에 가장 가까운 그런 생각. 지금 교수님 연구실 있다고. 이걸 갖다 놓으려고 사진집을 찍었어요. 퇴직하실 무렵에 지으신 거예요? 그렇지. 퇴직하고 몇 년 전에. 한자 읽는 건 어디가 하겠는데 쓰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중국 고전이라. 아유, 그러네. 중국 고전인데 대만에서 내가 처음 사오기라. 이거 아까워서 특히. 이건 우리나라 옛날에 황희 이런 사람 그 강의 보죠. 이 강자입니까? 맞아요. 예. 맞죠. 유명한 분입니까? 홍 교수님 찾아보면 옛날 그렇지. 이런 책은 이제 요즘은 다 이런 건 못 들어보다가 귀한 책들이. 그리고 이어른은 여기 이제 이어른 참 유명한 거네라.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옛날에 조윤재, 조윤재를 기억나는가? 네, 국문학. 조윤재. 네. 집에 좀 지당생은 참 존경하셨지. 네. 그다음에 이제 심재환 교수님. 심재환 교수님. 이어른의 제자가 바로 이어른이라. 예. 그럼 이제 이어른의 제자가 나는 사실 이 두 어른한테 다 배웠고. 그러시군요. 이어른한테 6년, 이어른한테 평생. 아니 이렇게 젊으셨어요? 그 내 마음속에 항상 선생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참 존경하고 있어. 이어른이 이제 우리 한국 국문학의 대가시죠. 조윤재 박사. 기반을 놓으신 분이라. 이어른 아니면 이 책이 이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 이제 해방되기 전에 이 책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뭐라 써 있어요? 조선 시가 사강이라. 이 한국의 시가에 대한 역사라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 문학사. 이제 이 책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 두 책이 한국 문학에 이제 큰 골격을 잡았다고 할 수 있지. 어느 대학에 계셨습니까? 원래 서울대학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영남대학에 와 계셨어요. 네네. 이 여름에 모셔왔지. 여유가 있습니까? 좀 남았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내 시조집이라. 내 개인 시조집. 자, 이리 오세요. 나는 2017년 봄부터 약 2년간에 걸쳐 꽃 100가지와 새와 짐승 100가지 및 나의 서재 주변 경치 10가지를 소재로 삼아 총 210수의 정형시조를 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것을 읽어본 독자 가운데 영남대학교 중국문학과 멍웨이 박사는 중국어로
문학박사이며 미국 마샬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인 둘째 아들 효창은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 동학 김충희 박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 소재의 사진을 삽입함과 아울러 주석을 달아주었으며 규당 신우섭 선생은 교열을, 공학 박사인 첫째 아들 효봉은 사파 정리를 해주었다. 그리고 동학 최한선 박사를 비롯한 몇몇 문인들은 이미 귀중한 자료가 되었으니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정식 시조집으로 간행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 이와 같은 연유로 출판을 계획했으나 생각지 못한 실수를 발견하였다. 인터넷에서 떠온 사파의 저작권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부득이 인쇄를 미루고 나와 주변 몇 사람이 힘을 모아 직접 촬영을 하기로 하였다. 나는 2020년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스마트폰으로 각종 꽃과 동물을 열심히 촬영했다. 드디어 꽃식물은 거의 다 찍었으나 동물 촬영은 한계가 있었다. 생각도 못해 비록 그림의 문외한이긴 하지만 내가 직접 그 동물들의 형상을 그려보기로 결심하여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작업을 완료하였다. 대만의 유명 화가인 천린 여사와 친구 윤정방 교수와 그의 부인 최영수 교사 및 나의 손녀 이정도 몇 작품씩을 도와주었다. 시와 그림의 대가 민병도 국제시조협회 이사장, 김영숙 박사, 이지엽 박사, 이달균 전한국 시조시인협회 부이사장 등의 축사와 최한선, 박기웅 박사, 수필가 최원기 선생의 논평을 곁들이고 고요아침 출판사의 도움으로 이 졸조를 간행하게 되면 분외의 영광인 동시에 사계의 누를 끼치지 아니할까 조심스럽기도 하다. 한국근대문학사에서 시조연구의 금자탑을 세우신 은사고 모산 심재원 박사님 명전에 이 졸조를 올리며 명복을 비옵니다. 2021년 9월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홍우흠 채산서재 10경 나는 어린 시절 우연히 어머니로부터 경북 군위군 북해면 남산리 지구 동구 양지발은 산자락 약 60여 평의 큰 집 채소밭이 훌륭한 묘터가 될 수 있는 땅이란 말을 들은 바가 있었다. 나이 들면서도 어머니의 그 말씀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다. 서기 1980년 겨울 어느 날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뵙고 대구로 오는 버스를 타기 위해 동구를 지나고 있던 순간 나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채소밭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음을 발견했다. 항상 관심이 있었던 땅이었던지라 나는 약 300여 미터 건너편에 있는 그 밭으로 달려갔다. 그때 그 사람은 바로 나의 둘째 형님이었다. 형님, 눈 덮인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이 밭의 소유주인 큰 집재종지리가 건강이 좋지 않아 밭을 팔아달라고 하여 묘터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라고 하셨다. 나는 귀가 번쩍 뜨였다. 형님, 그렇다면 제가 이 땅을 매입할 터이니 값은 달라고 하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는 그 60여 평의 밭을 매입하였다. 그 뒤 내가 재직한 Y대학교가 재단에서 마련해온 교수들의 특별 퇴직금을 정산하는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 돈으로 이미 매입한 땅을 중심으로 약 500여 평의 논과 밭을 더 매입하였다. 거기에 내가 퇴직을 한 뒤 책을 보관할 채산서재를 짓고 서재 옆에 있는 처음 매입한 그 밭에는 나의 장래 연구집이 될 수 있는 석조물 구인전을 설치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채산서재와 구인전이 조성된 이 땅의 위치는 풍수지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명지로 여겨진다. 비록 작은 산골 마을 입구에 위치한 터이지만 배산임수, 좌청룡 우백호, 맞은편 필봉이 볼수록 신묘하다. 이 채산서재를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경관 가운데 10가지를 골라 우리의 전통적인 시, 형식, 즉 평시조로 그 상형을 읊어보면 다음과 같다. 백화송 2017년 초봄 어느 날 산보를 위해 대구 우방 한가람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신천으로 향했다. 도중 어느 집담 안에 자목련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다. 그 모양과 색깔이 매우 아름답고 신비하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걸음을 멈추고 멍청이 바라보면서 잠시 사색에 잠겼다. 어릴 때부터 한평생 시를 배우고 가르친 내가 이런 시적 감흥을 그냥 억누르고 지나감은 도리가 아니었다. 비록 인생관과 우주관이 원숙하지 못하고 표현 기법이 서툴기는 하지만 이런 기회에 고인들이 남겨온 우리의 정형시조 형식을 빌려 평소에 보고 들은 사물 가운데 100가지의 꽃을 골라 그 각각의 모양과 아름다움에 대한 단상을 노래해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실로 만용이었다. 꽃이 피는 100가지의 초목 이름을 나열함도 간단하지 않거니와 그 종류가 다른 꽃들의 물상, 물리, 물미를 관조하여 심상을 형성함과 동시에 그것을 제한된 정형율조인 3434, 3434, 3543 형식을 통해 표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몇 번이나 시작과 포기를 거듭해 오는 순간
어느덧 나이가 79세를 넘어 80세의 문턱에 들어섰다. 춘치 차명 무상하게 흘러가는 세월이라 스스로 놀라고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라는 양사헌 선생의 시조가 떠올랐다. 그렇다. 이왕 시작한 일, 중도에서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근간 모산학술회관에서 시를 이해하는 보인회 회원들과 고문진보, 전편에 실려있는 고시를 강독하면서 다시 붓을 들었다. 2019년 7월 7일 밤 자정 무렵 드디어 초고를 완성하였다. 저간 한국 시조문학사에서 볼 수 없었던 제법 거창한 제목으로 감히 시작을 구상하고 장시간에 걸쳐 큰 숙제를 마친 셈이다. 회원들에게 묻고 다듬으면서 후세의 이야기거리로 남김의 여부를 결정해야겠다. 백조수응. 나이가 많아지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다. 나도 어느덧 80세가 눈앞에 닥친 79세에 들어서자 도리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철없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신기루를 잡을 듯 엉뚱한 상상을 하며 스스로 감상에 젖어 한숨을 쉬다가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붓을 휘둘러 보기도 한다.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생명이 유지되는 한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며 입을 봉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평생 해온 직업이 책 읽고 말하고 글 쓰는 일이었으니 언제 어디서나 그 버릇을 버릴 수야 있겠는가. 백화송에 이어 백조수응을 시도해 본 것도 그 두서없는 마음을 달래보기 위해서이다. 저 산철의 꽃들이 인간에게 무한한 아름다움과 진리를 암시해 주듯이 하늘을 나는 새와 광야를 내달리는 짐승들도 그 나름대로의 멋과 존재 가치를 뽐내며 인간을 도우고 웃기고 울리고 가르치고 있다. 옛날 사람들이 꽃과 새와 짐승을 시의 소재로 삼아 자신의 울적한 심정을 달램과 아울러 눈앞에 펼쳐진 사물의 진선미를 노래하고 갈등, 모순, 추태 등을 왜 그리 신랄하게 풍자했는지 이해가 된다. 나는 채산서재 10경, 백화송이란 두 작품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3434, 3434, 3543 자수의 평시조가 사람의 복잡 다단한 정서를 단도직입적으로 압축하여 간명하게 표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 문학 양식인가를 절실하게 체험하였다. 그리고 은산 모산 심재환 박사님께서 일생 동안 왜 이 시조 연구를 위해 헌신하셨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 모두 왜, 즉 평이하고 간명하면서도 무언한 시적 함의를 표현할 수 있는 이 평시조 형식을 빌려 자신의 심성을 함양하고 남을 위해 유익한 명작을 남겨주기 바란다. 삼봉산 맑은 하늘, 높이 뜬 밝은 달이 영어를 거듭하며 서창을 찾아드니 200의 꺼배의 오명월 그 심경을 알겠네. 위는 채산서재 10경 가운데 두 번째인 삼봉명월이다. 삼봉산, 곧 채산 선생서재 동남쪽에 있는 봉우리가 세신산에 떠오르는 달을 보고 노래한 것이다. 여기서 삼봉산은 꼭 군위군 북계면에 소재한 산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고향 앞산이나 뒷산에 대한 달과의 추억이 있을 것이며 그때 부지불식간에 200의 월 하톡 작과 같은 명시구를 떠올렸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 이때 저자가 200의 시구를 가져오든 도연명의 시구를 끌어오든 독자들은 저자의 학식에 감화된 나머지 그것을 되레 공감을 위한 시인의 탁월한 시작 능력으로 인정하면서 찬탄하고 칭송한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저자의 학식과 인품이 에토스로서 독자와 일체감을 주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서 커다란 공감의 울림으로 작용한 좋은 예이다. 이것이 바로 채산, 시조미학의 하나이다. 홍경 제 고려충신, 고택이 지곡이라 만국 후 증봉체음이 순절로 보국하니 오호라 채산서재가 그 정신을 잊으랴. 위는 채산 서재 10경 중에 5번째인 증봉체미이다. 시인의 호가 채산인데 그 연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은연중에 밝히고 있으니 숭조에 대한 시인의 고결한 정신과 겸허한 자세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홍경제는 포온 정몽주의 문화로 불임 홍씨의 중시조인데 아우를 경제라 했던 홍노 선생이다. 경제 선생은 고려가 망하자 속칭 시로봉, 곧 증봉 아래 은거하면서 고사리를 캐어 먹으면서 고려에 대한 단심을 변치 않았다고 한다. 채산 선생은 중시조의 숭고한 체미 정신을 이어받아 계승하고자 자신의 호를 채산으로 삼고 잠시의 나태함이나 소홀함 없이 연구와 교육, 수신과 제가에 일념함으로써 주위의 칭송을 받고 있다. 중시조 홍경제의 고택이 있는 지곡마을에 대한 가없는 숙모의 심경으로 시상을 일으켰다. 이어 왜 숙모할 수밖에 없는지 그 까닭을 중장해서
증봉체음이 순절보국이라고 밝힌 뒤 종장에서는 자신이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채산서재를 복축한 것이라는 서재 복축의 연유를 밝힌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이 시조야말로 공자가 말한 이지사부, 원지사군, 곧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길 수 있고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다는 시의 효용에 대한 훌륭한 예라 사료된다. 하늘의 자미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백일간 붉은 초롱 켜두고 승천함에 그 넋이 배롱꽃 되어 온 누리를 밝히네. 위의 시조는 백화송의 5번째인 자미화이다. 자미화는 배롱나무꽃, 백일홍, 간지럼나무 등으로 불리는데 100일 동안 핀다 하여 백일홍, 3번째 필 때 쌀밥을 먹는다 하여 쌀밥나무 등 여러가지 전설적 이름이 있다. 위와 같은 시조는 그 수법이 동화적 발상이며 그 내력이 전설처럼 어디서나 쉽게 공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감의 소재가 되기에 충분하다. 독자는 각기 그 정서의 이면에 자미화에 대한 아름답고 슬픈 감정의 연대가 맺어져 있어서 이런 시조에 살며시 미소를 머금고 잔잔한 또는 커다란 울림의 흥취를 맛보게 될 것이다. 자미성은 중국 천자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전설적인 별 이름이면서 동시에 꽃의 이름이기도 하니 여기서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백일홍 꽃의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시인의 상상력과 백일간 붉은 초롱불을 밝힌 다음 승천하자 그 넋이 배롱꽃이 되어 매년 봄 온누리를 밝혀준다는 시적 발상은 과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독자의 시면에 있는 서정적 정서를 한껏 자극하고 있는 이러한 동심적 표현이 오늘날 메마른 정서에 현대인에게 촉촉하게 윤기나는 시심을 주유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팝은 이밥이요 조팝은 조밥이라 줄인 눈꽃 보고도 밥 먼저 떠올리니 무언중 배달의 역사 깊고 쉽게 알리네. 위의 시조는 백화송의 26번째인 조팝꽃이다. 줄인 배를 초급 목피로 간신히 견뎌온 우리 근대화 시기에 어려운 사정을 떠올리게 하는 시조이다. 이 팝나무의 소복한 꽃송이가 마치 사발에 가득 담긴 하얀 쌀밥으로 보였던 나머지 이 팝나무를 이밥나무, 쌀밥나무로 불렀으며 조팝나무의 꽃이 핀 모양을 튀겨놓은 좁쌀을 붙여놓은 것처럼 여기고 조밥나무라 불렀던 사람들, 지금은 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1960년과 70년대에는 사정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시인의 어릴 적 상황이 파노라마로 전개되면서도 논리의 모순이나 과장이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공감을 부르고 있다. 시인은 이 짧은 시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식의 역사를 명쾌하게 반추하고 있다. 로고스적인 시조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수사학과 문학의 차이가 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수사학과는 달리 문학은 상상력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문학적 상상력은 주변에 대한 애정 어린 관찰을 하게 하고 그로부터 사물의 본질을 발견하여 창의적인 무엇인가를 내놓게 한다. 찬 이슬 산빛 아래 자생한 들국화들 소박한 저의 천성 곳곳이 간직하니 시장판 실절 국화야 부끄럽지 않겠나. 위는 백화송의 33번째인 들국화이다. 두 번째 구 자생한 들국화들과 5번째 구 시장 실절 국화야의 음향적 대립이 가히 압권이다. 자생한 들국화가 상징하는 바와 시장 실절 국화의 상징을 독자들이 쉽게 알아차리기에 그 상징의 함축적 의미망 때문에 독자는 커다란 울림의 감동을 주체하지 못한다. 그때 5번째 구가 부르는 6번째 구는 독자의 긴장된 정서를 편안하게 정화시키는데 부끄럽지 않겠나가 그것이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설쳐대는 시장 실절 국화가 너무 많은 세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만 두 주먹 불끈 쥐었다 펴면서 탄식만 했던 독자의 마음을 넉넉히 다 녹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조야말로 이 시대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램프와 같고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는가. 재산 선생의 시조에서 느끼는 맛과 멋은 풍교와 단박의 의경도 두드러지거니와 조용히 시조를 곱씹어 읽노라면 때로는 의지가 홍기되고 때로는 세태를 살피고 정치의 득실을 살핌이 보이며 때로는 세상의 각박함과 세상의 도리의 어긋남을 원망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의 내용이 맑고 깨끗하여 절로 마음의 평화로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노란 꽃 모양이야 놀랍지 않다마는 푸르고 긴 열매는 누구의 철퇴인가. 죄 짓고 염치 없는 놈 후려쳐서 갈 길이. 위는 백화송의 51번째인 오이꽃이다. 우선 시인의 세밀한 관찰력에서 나온 노란 꽃과 푸르고 긴 열매라는 색상의 대비가 돋보인다. 이어 오이를 철퇴라는 객관적 상관물화시킨 상상력으로 종장을 끌어내는 수법이 대단하거니와 시인의 어느 작품과 달리 직설적 화법으로 염치 없는 놈
후려쳐서 갈 길이라고 선언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세상의 불합리에 대한 척결의지와 모순된 사회질서를 시정하고 바로잡겠다는 홍기된 의지가 천명적으로 실현되었다. 꽃이 아붓 같지만 입만은 창검이라 문물을 겸전하여 영웅을 상징하니 철부지 못난 선비들 오른 눈을 가져라. 위는 백화송 중에 55번째인 붓꽃이다. 꽃이 붓을 닮은 붓꽃을 보고 시상을 일으켰는데 꽃은 붓 같아 물을 상징하고 잎은 뾰족한 모양이 창이나 칼을 닮아서 물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붓꽃이야말로 문물을 겸비한 영웅이라면서 시상을 일으키고 이었다. 종장에 이르러 갑자기 철부지 못난 선비들을 향하여 오른 눈을 가져라면서 홍기된 시인의 작심한 의도를 드러냈다. 철부지 못난 선비들을 향한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른 눈을 가져라로 이어지면서 그렇지 못한 사이비 선비들이 망치는 세상을 원망하는 수법이 일품이다. 검은 털 붉은 벼슬 닭같이 생겼으나 자운형 숲속에서 남몰래 숨어 살며 때때로 큰 소리 질러 자기 존재 알리네. 위는 백조수음의 24번째인 뜸북새이다. 시인이 뜸북새의 생태를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해 왔음이 여실히 보이는데 그런 관찰을 통한 발견의 결과가 초장의 검은 털, 붉은 벼슬, 닭같이 생겼으나로 드러나고 있으며 중장 역시 자운형 숲속, 남몰래 숨어 살며 처럼 말하고 있다. 상상의 최고조는 종장이다. 때때로 큰 소리 질러 자기 존재 알리네가 그것인데 시인은 뜸북새의 울음 간격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자신의 상상력을 한껏 펼치고 있다. 특히 자기 존재 알리네의 표현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시구가 아니다. 이는 이 시조의 시안으로서 삼라만상의 존재들마다 모두 저마다의 존재의의가 있음을 강조하는 시인의 따뜻한 인류애와 자연애를 나름의 창의적 수법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천재의 건축기사, 나무 위 새집 지어 암수의 새끼 양육, 대대로 이어가며 새아침 낭보 전하는 전령 역할 다했네. 위는 백조수음의 35번째인 까치이다. 까치를 천재의 건축기사라고 은유적으로 단정하면서 시상을 일으켰다. 이어 중장에서 암수의 자연스러운 새끼 양육에 대해 부러운 듯 말을 한 뒤 아침마다 빠뜨리지 않고 낭보를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다한다는 말로써 시상을 마무리했다. 요즘 아이의 양육 행태가 조손, 편부, 편모, 위탁, 해외 입양 등 그 온전치 못한 세태를 은연중에 비판하는 시인의 아픈 마음이 읽혀져 독자의 마음 또한 덩달아 울적해진다. 두 번째 구, 나무 위 새집 지어와 다섯 번째 구, 새아침 낭보 전하는 음향적 대비를 통하여 독자의 기대 지평을 한껏 고조시켰는데 뜻밖의 전령 역할 다했네가 나타나 참신한 맛을 선사하고 있다. 현란한 말이 적고 화려한 문식이 없는 가운데 편안하고 담백한 맛이 느껴지는 시조이다. 긴 날개 활짝 펼쳐 창공을 배회하면 쥐, 토끼, 들짐승들 모두가 벌벌 떨며 하나님 날 살려주소 구멍찾기 바쁘네. 위는 백조수음 중에 33번째인 독수리이다. 마치 시중 유화시 가운데 한 폭의 그림이 연상되는 시조인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구멍찾기에 바쁜 쥐, 토끼, 들짐승들의 상징적 의미가 실소를 부른다. 초장의 긴 날개 활짝 펼쳐 창공을 배회하면 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을 담음으로써 무능한 현실 위정자들의 직무유기, 근무태만에 대한 풍자가 대리만족으로 성난 심정을 토닥거려준다. 여기서 주목할 바는 다섯 번째 구의 첫 든보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특정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절대적 대상이 아니라 바로 백성을 가리킨다. 순자 왕제편의 군주 민수, 라는 말과 같이 군주인, 배를 띄우고 배를 뒤엎는 것은 물로 상징된 백성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채산 선생은 이런 상징적 풍자를 통하여 물리의 실천을 통한 물미한 세상을 소망하고 있음에 새삼 숙연해진다. 이웃집 누렁 암소, 새끼가 팔려가자. 밤새워 엄마, 엄마, 목 놓아 울어대니. 그 소리 하도 구슬퍼, 절로 눈물 흘렸네. 위는 백조수음의 67번째인 암소이다. 영락없는 동심의 세계를 그린 동시조이다. 시조의 묘미는 6구의 음향적 대립 구조에 있으며 특히 다섯 번째 구의 전곡적 기능과 그에 따른 여섯 번째 구에 대한 기대 지평에 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구, 새끼가 팔려 가져와 다섯 번째 구, 그 소리와도 구슬퍼와의 상응이 주는 묘미와 다섯 번째 구가 그 다음을 기대하게 하는 긴장감의 크기에 시조의 묘미가 있습니다. 엄마, 엄마라는 표현에서 시인의 순수하고 맑은 모랄론적 동심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는 채산 선생의 자애로운 인품을 잘 보여준다. 새끼가 팔려 가져와
그 소리와도 구슬퍼는 대립적 관계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5번째 구가 예고하는 6번째 구는 독자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한다. 독자는 5번째 구에서 과연 그 다음 어떤 말이 뒤따를까 잔뜩 긴장하면서 기대하게 되는데 절로 눈물 흘렸네를 접하자 그래 역시 채산답군 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정서의 카타르시스 곧 긴장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된다. 잘 때는 쥐이더니 날 때는 새인지라 이건지 저건지를 분간치 못하는 놈. 남이 길고 큰 칼로 일도양단 해버려. 위는 백조수음 중에 93번째인 박쥐이다. 채산 선생의 시조 중 매우 직설적인 표현과 공격적 풍자를 함께 담고 있는 작품이다. 쥐와 새는 매우 이질적인 물상이다. 그런데 박쥐는 그 두 물성을 가진 듯 살아가고 있으니 예산일이 아니다. 이른바 물리의 배반이다. 시인의 말대로 이건지 저건지를 분간치 못하는 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귀진,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려는 시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이 장군의 길고 큰 칼로 일도의 양단에 버리자고 한다. 음양의 질서를 깨고 부수는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는 빡쥐로 상징된 이 시대의 위정자와 비리 공직자들, 채산 선생의 필도 앞에 뭐라고 말할지 시조의 리듬을 뼈대 삼고 팔순의 학식과 경륜을 숨결 삼으며 시적인 정서를 해안으로 삼아 손수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려 백화송과 백조수음을 상지하신 채산 선생님의 열정과 교육자적인 소임에 삼가 경의를 표한다.